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2020 부동산 메가트렌드의 저자 김경민 교수를 모시고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책에서 좀 첫 부분, 앞부분에 좀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리테일 시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 접근은 주택 시장이 이제 제일 첫 번째인데 리테일 시장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접근한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네 가지 시장으로 나뉘어요. 이게 첫 번째가 말씀하신 주택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또 이데일리가 있는 이런 오피스 건물들이요. 그렇죠. 그런 오피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이제 쇼핑, 뭐 상점 또는 쇼핑몰, 또는 백화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예요. 물류 창고 또는 공장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리테일하고 그것과 관련된 물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세계 변화와 그렇죠. 지금 현재 리테일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적 경제학자들은 이제 4차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플랫폼 경제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의 절대 최강자는 사실 아마존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오프라인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쇼핑몰, 리테일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에서의 경쟁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존은 사실은 핵심적인 경쟁력은 물류예요. 얼만큼 빨리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 물류하고 리테일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리테일이 이런 모바일 플랫폼과 경쟁에서 지면서 쇠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물류가 지금 굉장히 우습게도 도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패턴입니다. 보통은 이제 물류 창고들이 이제 외곽에 있죠. 사실은요. 빠지게 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도심 속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최종 목적지까지 교통 또는 물류를 얼만큼 극소화시키느냐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배달할 수 있는 포스트를 도시 안에서 최적화된 포스트로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서울 시내 안에서도 중간 창고로서의 포스트를 안에다 지금 드러나는 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는 과거에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요.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시장 사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물론 서울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주택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대 수준을 거의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책을 썼던 건 사실은 당시 2017년 여름까지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어요. 다만 근래에 있어서 오버슈팅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 좀 많았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된 것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양도세 그것 때문에 빨리 파는 사람들은 우선 팔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서는 우선은 잡자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향후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은 작년 말 금년 초에 한 20% 정도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금리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세 번째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안에 보유세도 들어가는 거고요. 금리와 보유세물 측면을 보면은 금리 또는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게 현실이고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다만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 사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부동산하고 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린다고 했을 때 아파트 또는 뭐 오피스를 짓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격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3, 4년 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미래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이게 벌써 이그지스팅 기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가 혼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와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나 예. 이거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싸움이에요.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워낙에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정부에서 굉장히 주택 가격을 잡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사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을 제외했을 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걸 넘어설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택 가격 올라갈 그 포텐셜은 큰데 네. 이미 작년 말 올 초에 오버슈팅을 했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결국 이게 토지 시장으로 갈 거예요. 토지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몰릴 수 있다는 말은 지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만 볼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투자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자산군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일반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라면은 당연히 냉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버슈팅하는 아파트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나 다가구를 옵션에 놓고 본다는 게 전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또 이 책에 보면 이제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또 트렌드를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방은 적당히 작되 공용 공간이 있는 쉐어하우스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원룸, 10평짜리 원룸 4개를 갖고 있으면 400만 원이나 40평짜리를 쉐어하우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방을 한 3평 정도로 자기의 공간 3평 정도로 하면 방을 8개 정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벌써 68에 48면 4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죠? 월세가 40만 원, 80만 원이 더 늘어나는. 더 늘어나는 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방을 8개 짰잖아요. 83, 24고 대신에 16평이 남는데 공용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한테는 벌써 이익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원룸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쉐어하우스 들어가면 자기의 프라이빗한 방이 3평이 있고 공용 공간이 16평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19평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더 싼 가격으로 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거긴 허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딴 사람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약간의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비용으로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익숙한 또 그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20, 30대의 라이프 스타일들은 저 같은 40대 이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요즘 또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수요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형 쉐어하우스도 운영업체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쉐어하우스를 이제 건물 변화할 때 그 문화라는 상품을 하나를 묵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는 사람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또 어떤 특정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할 때 문화라는 상품으로 묶었을 때 그 독특한 수요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쉐어하우스 잘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대형 쉐어하우스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문화로서의 쉐어하우스, 그러면 운영업체로서 대형 업체로서의 쉐어하우스가 운영업체가 나타날 확률은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또 이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시장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빅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하고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맞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가격 인덱스라는 거를. 가격 인덱스의 바운더리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가격이 확 올라갈 때 실거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호가 인덱스는 그것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얘는 그것보다 좀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에서도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마련하든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격
뭐 조세,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걸 매긴다든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더 제대로 된 분석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이 된 분석 기사 또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지 지나치게 작은 거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데일리 독자분들께 좀 뭐 이런 것들은 좀 꼭 오늘 뭐 다 보셨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은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게 우리가 O2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온라인 to 오프라인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모바일 또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의 아마존이라는 이런 회사들 어떻게 움직이는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오프라인 공간을 내려오면서 리테일 샵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아마존 고라든지 네이버 샵, 또는 카카오 샵 같은 사실은 인형 파는 리테일 가게거든요. 사실은요. 하여튼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나눴을 때 주택 시장을 제외하고 오피스 시장 또는 리테일 상가 시장 또는 물류 시장을 봤을 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오피스 시장하고 물류 시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거대한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시장인 거고 결국 리테일 상가 같은 걸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주택인데 주택 시장은 사실은 또 이게 아파트 시장하고 단독 다세대 이쪽으로 나뉘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연초하고 지난 연말에 너무 오버슈팅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리스크하지 않나 따라 들어간다는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이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토지 시장의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시장에서의 가능성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여튼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서울이 이미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좀 더 유동화시켜서 개인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리츠인데 한국에서의 리츠 상품 같은 것들은 사실은 대형 기업들이 서로 만들어서 그 채권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군에 대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변혁을 맞이한 부동산 시장,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